자, 그리고 이어지는 세 번째 키워드, 바로 스피릿입니다. SK에 인수되기 이전 하이닉스는 회사의 존폐가 흔들리는 고난의 시기를 무려 10년이나 버텨낸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이닉스 DNA라는 게 생겼다고 하죠. 하이닉스 DNA. 구체적으로 이게 뭔가요? 최태원 회장이 하이닉스를 인수할 때 하이닉스의 야성을 SK그룹에 심고 싶었다라고 이렇게 회고하시더라고요. 실제 인수 후에 하이닉스의 이제 100명의 임원들과 1대1 면담 후에 그 야성을 재확인했다라고 표현을 하시기도 했는데요. 가봤더니 화장실에 실제 독하게라고 써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인상 깊었다라는 얘기를 하셨거든요. 망할 뻔한 시기에 전기료를 아끼려고 형광등에서 형광등 하나를 빼고 그 다음에 구내식당에 냅킨을 아끼려고 손수건 가지고 다니기 운동을 할 정도로 어려운 시절을 겪었는데 그 시절에 생긴 게 독함의 DNA가 아닐까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네. 그 언더독 스피릿이 처음 빛을 발한 게요. 아마 2014년 6월 미국 캘리포니아 산호세에서 열린 SK하이닉스 HBM 심포지엄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때 AMD 조 맥크리 CTO가 지난 7년 긴 여정을 함께 해줘서 고맙다며 감사의 인사를 남겼다고 하는데요. 그 헌사는 어떤 의미를 담고 있습니까? 저희가 알기로는 HBM이 개발 시작된 것이 2008년경부터이고 실제로 제품이 되어 시장에 나온 것이 2015년이거든요. 그러니까 7년이 걸렸죠. 그러니까 7년 동안 HBM을 만들어내는 과정이 굉장히 지난했는데 근데 그 과정이 너무나 이제 그 중간중간에 다 말로 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어려운 순간들이 있었으니까 그걸 아마 그 CTO가 그 긴 시간 동안 포기하지 않고 같이 와줘서 고맙다라는 의미로 하이닉스 팀한테 헌사를 했던 말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현장에 있었던 그 개발 담당하셨던 엔지니어가 굉장히 마음이 뭉클했었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 두 기업이 어떻게 시작하게 됐는가를 보면 둘 다 언더독이더라고요. 어떻게 해서 우리가 한번 이기고 싶다, 1등 해보자 이런 마음들이 항상 강렬하게 갖고 있던 기업들이고요. 그래서 이 기업들이 어느 날 이제 AMD에서 TSV라는 기술이 아까 담당님 말씀하신 대로 막 개발 중인, 연구 중인 단계에 있던 어떤 그 시기에 하이닉스를 찾아오셨대요. 그래서 이 TSV로 뭔가 굉장히 좀 고성능 GPU를 만들어 보자. 그걸 만들어서 시장을 우리 한번 같이 개척해 보자. 이렇게 제안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책에도 보니까요. 책에서는 엔비디아와의 파트너십을 하드코어 협업이다. 뭐 이렇게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엔비디아가 제시하는 불가능에 가까운 요구 사항들을 SK하이닉스가 정말 최고 수준으로 대응을 해 나간 건데요. 고객이 원하는 스펙을 무조건 충족한 하이닉스의 치열함. 저는 이것도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저는 약간 자존심 싸움 아니었을까 생각해보면 그런 생각이 되는데 엔비디아나 젠슨왕의 그 속도에 대한 그 집요함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저희가 인터뷰를 하면서 이 하이닉스의 이 스피드 정신도 만만치 않다. 저희 이제 그렇게 느꼈는데 젠슨왕 CEO를 최태원 이제 회장이 회동에서 만났는데 그때 아마 HBM3E를 막 양산했을 때인 것 같아요. 근데 양산을 막 했는데 HBM4를 6개월을 앞당겨 달라라는 요구를 젠슨왕 CEO가 합니다. 근데 최태원 회장이 거기서 이제 광노정 CEO도 있었고요. 그래서 한번 해보겠다. 이렇게 답을 하고 실제 그 속도를 맞춰냅니다. 실제 이거에 대해서도 최태원 회장이 AI 시대에 이렇게 GPU와 HBM이 만나서 지금의 스케일업을 만든 건 젠슨왕의 스피드 정신이 많은 기여를 했다라고 평가를 하기도 하셨어요. 자, 네 번째 키워드는 바로 실행입니다. PNT4는 몇 년 뒤 챗GPT의 등장으로 HBM 수요가 폭발했을 때 HBM을 적게 생산해 하이닉스가 시장을 독점하는 결정적 기반이 된다. SK하이닉스의 과감한 실행력을 보여주는 일화가 있죠. 먼저 PNT4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요? 이 PNT4는
이제 HBM 아까 김기욱 팀장님께서 이제 HBM2의 실패와 반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 반전을 이뤄낸 다음에 이제 이 제품을 양산을 해내야 되잖아요. 근데 양산 시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TSV 동 같은 이제 수동으로 돌아가는 아주 작은 시설밖에 없었기 때문에 이제는 정말 우리가 기술적으로는 완성도를 높였으니 생산 시설을 만들어야 된다. 이제 이런 실무진의 그 이제 논의가 이루어져서 그때 회사에서 그래 그러면 짓자라고 또 흔쾌히 응답을 해서 5천억이라는 굉장히 큰 돈을 들여가지고 그 PNT4라고 하는 이제 생산 시설을 짓게 되고요. 그것이 지금의 HBM의 어떤 마더팹이라고 표현하시더라고요. 생산의 어떤 모태가 되는. 네, 그래서 그게 만들어지면서 이제 비로소 HBM 생산력이 생기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고객사 입장에서는 그 생산 품질에 대한 우려도 있었을 것 같은데요. HBM 제품은 특성도 중요하지만 시장에서 원하는 벡터 중에 하나가 양산 품질입니다. 그러다 보니 기존에 앞서서 말씀드렸던 TSV 이동에서의 열악한 환경, 거기서 만들어지는 제품의 품질은 사실은 고객들도 컨설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고객은 PNT4에서의 새로운 양산을 반기는 입장이었고요. AI 열풍과 함께 일어난 이 물량을 PNT4가 없었다면은 그 엄청난 물량을 대응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계속 이제 물량에 대한 얘기도 해주셨는데 그 HBM에 대한 수요는 PNT4를 풀가동하는 것만으로도 감당할 수가 없었고요. 자, 그렇게 해서 다시 한번 과감한 선택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바로 M15 팹을 HBM 후공정 팹으로 개조한 일인데요.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일인가요? 일명 깔딱고개라고 하는 이야기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2022년도 여름부터 이제 고객사들의 오더 컷, 그러니까 주문 취소가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하이닉스가 어려워지거든요. 그래서 2023년도 말이 되면 적자 규모가 7조 7천억. 이게 뭐 IMF 때라든지 아니면 닷컴 버블 때보다 더 심각한, 그러니까 사상 최대의 되게 어려운, 그러니까 혹한이라고 표현을 하시던데, 그래서 그런 시기가 와요. 그래서 최태원 회장도 뭐 매주 경영회의에 와서 참여해서 할 정도로 굉장히 심각한 이제 위기였고, SK 그룹 내에서는 하이닉스 때문에 그룹까지 망하겠다, 막 이런 말까지 나올 정도로 어려운 일이었는데, 그 해를 넘기고 이제 GPT가 출연을 하면서 완전히 세상이 바뀌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고객사들이 있는 물량을 다 내놔라 이렇게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이 양산 준비가 안 되어 있던 이 상태에서 갑자기 물량을 다 내놔라 한 상황이니까 타이밍을 맞추기 위해서 여러 가지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때 당시에 하이닉스가 했던 결정이 마지막 총알 한 발을 쓰기로 했다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요. 단장님께서 조금 더 붙여주시면. M15에서의 한 수는 아까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마지막 총알을 쓰신 것도 있지만은 M15에서의 이 경험을 토대로 앞으로 생기는 PNT6, PNT7에서 그 경험을 그대로 가져와서 더 좋은 팹으로 만들 계획이 세워진 계기가 된 일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해주신 M15가 사실은 다른 써야 되는 공정 그 라인이 다른 곳보다 한 2배 정도 더 비용이 들어서 만들었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그만큼 회사 입장에서는 가성비나 비용 면에서 그것을 결정하기 굉장히 어려웠다라는 얘기도 들었고, 근데 그런 약간 도박 같으면서도 승부수를 던졌던 건데 마지막 한 발이 관역을 정확히 맞췄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지 않을까. 아, 영화 명대사 같아요. 가슴을 후벼파는. 네, 좋습니다. 자, SK하이닉스의 5가지 성공 포인트. 그 마지막 키워드는요, 바로 리더십입니다. 오늘 행사의 슬로건은 AI Together, AI Tomorrow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Well, our partnership with SK Hynix has been transformative in the work that we've been doing. Firsthand, how the high bandwidth, low power memory solution has transformed the AI workload, pushing the boundaries of what AI system can achieve. 책의
책에는 최태원 회장의 리더십을 보여주는 여러 일화들이 소개가 되어 있는데요. 모두가 만류하고 반대하더라도 옳다고 생각하는 일이라면 과감히 결단을 내리고 실행하는 모습이 정말 인상 깊었습니다. 그런 추진력을 가장 잘 보여주는 예가 SK의 하이닉스 인수라고도 할 수 있겠죠. 2012년에 이제 공식적으로 SK 하이닉스 출범하게 되는데 SK가 하이닉스 인수 의향서를 제출한 이제 2011년 10월 상황을 보면은 그때 인수 의향서를 제출한 시간이 마감 시간 7분 전에 제출을 합니다. 그게 이제 그 그룹 안에서도 굉장한 그 설왕설래가 많았고 또 여러 가지 그 당시에 닥친 상황들 때문에 고민이 깊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고민들을 거듭하다가 오후 3시에나 이사회가 열려서 그 이사회에서 오케이 이제 가자 이렇게 결정해서 인수영서를 내러 달려간 시간이 그래서 7분 전이었다 이렇게 들었고요. 그럴 정도로 그 SK 안에서 하이닉스 인수를 놓고 굉장히 오랜 시간 경론이 벌어진 것으로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최태원 회장이 이제 아니다 이거는 우리 가야 된다 미국과 내가 결정하겠다 이렇게 본인의 어떤 결단으로 이제 추진을 한 대표적인 사례이고 여기에 이렇게 투자를 했다가 다 같이 망하는 거 아니냐. 그렇게 하는 걱정도 굉장히 많았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을 다 물리치고 다들 승자의 저주가 있을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들 하다가 몇 년이 지나니까 이제 이것이 신의 한 수가 되는 이제 그런 결정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HBM의 독보적 경쟁력도 AI 생태계라는 거시적 관점을 늘 견지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일까요? SK하이닉스는 꼭 맞는 시기에 딱 맞는 기업과 전략적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매우 영리한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엔비디아와 하이닉스의 동맹이 지금 AI 시대를 이끌고 있다라고까지 할 수 있을 정도의 진화된 관계를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2021년도 5월에 이제 최태원 회장과 그다음에 엔비디아의 젠슨왕 CEO가 처음 만나게 되는데 젠슨왕 CEO가 엔비디아의 본사인 캘리포니아에 있는 엔데버라는 본사에 초청을 하는데 그 엔데버를 한 층을 다 비워서 층에 이제 모두를 비워서 최 회장을 맞았다고 해요. 그 본사를 만들 때도 본인의 경영 철학과 조직 문화를 담아서 만들었던 걸로 유명하고 그곳에 이제 모두 다 통으로 비워서 최태원 회장을 초대하고 그만큼 이 동맹을 전략적 동맹으로 생각했던 게 아닐까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최태원 회장의 회상을 들어보면 젠슨왕 CEO가 그 가속 컴퓨팅에 대한 거대한 수요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AI 생태계에 대한 자기의 단단한 비전 이런 것들을 이제 공유를 했대요. 그걸 들으면서 이 비전과 그다음에 진념과 신념에 대해서 굉장히 깊은 공명을 느꼈다 이렇게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최태원 회장도 본인이 가지고 있었던 AI 비전과 생태계에 대한 그림을 더욱더 재확신할 수 있었던 계기가 됐다고 이렇게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작년에 이제 그 경주에서 에이펙이 있었는데 그때 젠슨왕 CEO가 왔고 최태원 회장과 제조 AI 파트너십이라는 거를 맺었어요. 그래서 그러한 광경을 보면서 그때 시작했던 동맹의 관계가 지금도 이 전략적인 그런 제조 AI 파트너십을 맺을 정도로 고도화되고 있구나라는 거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올해 더 두 회사의 동맹이나 어떠한 그 퍼포먼스가 더 기대가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하나의 단어가 발견되는데 판이라는 단어를 하나 발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시 말해서 판을 짜는 것. 최태원 회장이 그 당시 도시바 인수 작업을 할 때 네. 했던 말인데 게임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판을 짜는 거예요. 원하는 판을 짜면은 꼴찌는 안 해요. 라는 말이 있거든요. 아까 삼각 동맹도 어떻게 보면 그런 판짜기의 일환이었던 것 같아요. 최태원 회장이 먼저 엔비디아로 가가지고 젠슨왕과 미팅을 하고요. 2개월 뒤에 TSMC에 가가지고 웨이 자저 CEO와 미팅을 해서 만들어진 동맹이거든요. 그러니까 딱 보고 판을 짜서 하이닉스, 엔비디아, TSMC 이 AI의 삼각 동맹을 가지고서 지금 그 마켓에 뭐 합치면 한 85%를 차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판짜기의 중요성 보여준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질문 드리기 전에 제가 가장 중요한 질문을 안 드릴 것 같아요. 이 책의 제목이 슈퍼 모멘텀이거든요. 그렇게 지으신 이유가 있을까요? 지금 이 SK 하이닉스의 슈퍼 모멘텀이라는 것에는 다들 동의하실 것 같아요.
최태원 회장은 SK 하이닉스의 성공을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길목에 서 있었다. 의미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는데 모든 것을 다 알고 이겨냈다는 것이 아니라 포지션을 잡고 준비되어 있었기 때문에 슈퍼 모멘텀을 만들 수 있었다라고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지금 시간이 SK 하이닉스에게도 슈퍼 모멘텀이지만 AI 시대의 한국의 슈퍼 모멘텀을 만들고 있다고 저희는 평가를 했고요. 실제 미래에 그것을 이루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으로 제목을 슈퍼 모멘텀으로 지었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SK하이닉스의 언더독 스토리, 슈퍼 모멘텀에 대해 5가지 키워드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이 시간을 마무리하는 마지막 질문, 진짜 마지막 질문입니다. 네, 드리겠습니다. 이 책은 여러분께 어떤 의미일까요? 인터뷰를 시작할 때부터 이 책을 처음 읽어본 100가지의 생각이 아마 다 같을 것 같아요. 이 책은 저의 열정의 비망록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HBM 개발과 함께 했던 그 시간들, 그다음에 거기에 쏟았던 저뿐만 아니라 우리 동료들, 구성원들의 열정들이 다 이 책 한 권에 모두 다 녹아져 있는 것 같고요. 이걸 토대로 우리가 우리의 성공 신화라든지 앞으로의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까지도 계속 기억할 수 있는 그런 책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까 우리 임수정 이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한국이 어떻게 보면 AI 산업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면서 모멘텀을 만들고 있잖아요. 저는 그게 너무 어떻게 보면 한국인으로서는 되게 좋았거든요. 왜냐하면 전 세계 그 수많은 자본과 기술과 정책들이 지금 다 블랙홀처럼 빠져들고 있는 AI 산업에서 가장 탑 라인에서 언급되고 있는 회사가 한국 회사다. 라는 점은 정말 저는 좋았어요. 그래서 모멘텀은 어떤 순간이 아니거든요. 지속 가능해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강화돼야 되거든요. 그런 다음에 그걸 통해 가지고 어떤 판을 이끌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과연 SK 하이닉스는 26년도에, 27년도에, 28년도에, 29년도에, 30년에 이 슈퍼 모멘텀을 계속 만들어갈 것인가 라는 생각을 계속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책의 마지막 문장도 그렇게 끝나요. 그리고 하이닉스는 넥스트 슈퍼 모멘텀을 만들 것인가, 그게 끝이거든요. 그래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하는 하이닉스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책의 서문에는 이 책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한 기업과 구성원들이 어떻게 위기의 경험을 조직 자본으로 전환해 승리의 자원으로 만들어냈는가에 대한 이야기다. 또한 최태원이라는 기업가가 결정적 타이밍에 배팅하고 판을 바꾸려는 전략으로 기업을 끊임없이 혁신해 나가는 리더십의 기록이다. AI 시대, SK하이닉스의 슈퍼 모멘텀은 아마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 싶은데요. 현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책이 좋은 인사이트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5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